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이게 대선 전국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칠 걸로 판단합니다. 근거는요? 이게 따져보면요. 작년 12월 9일에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0일에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한 20여일 동안 검찰 조사,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구속 수감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3달하고도 20여일 걸린 거예요. 예. 구속 수감을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이 전국 민심에 반영될 대로 반영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헌재 판결 이후로 생각해 보면요. 갈등이 더 심화됐냐, 약화됐냐? 약화됐지 않습니까? 약화됐죠. 그렇죠. 예. 오늘 구치소 앞에서 한 50여 명이 박 전 대통령 지지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 파면 이튿날부터 규모가 줄어들었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래도 정당 지지율을 보면 아직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보다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게 근데 바른정당보다만 높지 않습니까? 다른 당보다는 오히려 처지고. 예, 자유한국당에서도 보면 이른바 애초에 그 삼성동계 이렇게 8명, 9명 지목됐었지 않습니까? 의원들. 예. 역할 분담도 하고 이런다고.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고 어제 삼성동 자택을 찾아간 의원들도 개인적 정리다. 인간적 도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김진태 의원 같은 분도 이제 친박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조차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약간의 선긋기. 그렇죠. 거기다가 오늘 그 홍준표 경남지사가 후보로 선출이 됐잖아요. 확정됐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선회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일까? 아하.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좀 주류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예.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확 떨쳐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끌어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머리가 더 아플 수도 있는 거죠.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독자 행보로 가느냐, 보수 단일화로 가느냐, 그 두 방향에 교차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홍준표 후보 이제 선출이 돼가지고 보수 단일 후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당의 협상을 선언 이런 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자유한국당 당판 자강론인 것 같아요. 요새 국민의당이 좀 자강론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보니까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다 일단은 그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구속 자체, 박 전 대통령 구속 자체는 자유한국당에게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방향 전환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바른정당하고 연대도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요, 오늘 이제 여론조사 2개가 나왔는데, 갤럽하고 아레나 둘 다 이제 큰 회사입니다만은 큰 흐름은 안철수 전 대표의 약진인데, 제가 좀 재밌게 본 건 다른 쪽이었어요. 뭐죠?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아하. 좀 떨어졌어요. 예. 김진태 의원하고 이제 큰 차이도 없는데 글쎄요, 둘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김진태 의원 걸 흡수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비호감도를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제일 높고 홍준표, 김진태 순입니다. 문 전 대표가 높은 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비호감도는 어느 정도는 지지율하고 비례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지층이 많으면 반대층도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김진태 이 두 분은 지지도에 비해 가지고 비호감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보수층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으로 양분이 돼 있는데 이 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로 묶어내려면은 강력한 리더. 말하자면 지금으로선 지지율이 높은 대선 후보가 있어야 돼요. 홍준표 지사가 스트롱맨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건 내가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니라 지지를 받아야 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물론 대선이 39일 남았으니까 변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가능성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도 이런 연대 합당이 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죠. 홍준표, 유승민 둘 다 지지도가 얼마 안 되니까, 그죠? 반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에 박 전 대통령 구속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이런 분들에게는 크게 플러스 될 것도 없고 마이너스 될 것도 없는데 다만 이걸로 해서 나비 효과로 벌어지는 2차, 3차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그게 뭐죠?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4월 초까지는 2위하고 3위 격차가 어떻게 나는지 중요할 거다. 예.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지지율이 이제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홍준표 대체로 이런 식인데 민주당은 한 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 그럼 홍준표 후보가 사실상 3등인데 지지율 상승세가 멈췄거나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죠.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2등 안철수 전 대표는 쭉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2, 3위 이제 갭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2, 3위 갭이 벌어지게 되면 이른바 비문 단일화 뭐 이런 것들은 또 오히려 어려워진다?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이게 쏠림 현상. 이게 지지율로 정리가 되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계속 강조해왔던 것처럼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로군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자, 수고하셨어요. 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목포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찜올 사고 후 1080일 만에 반잠수정에 실린 채로 마지막 항해를 이렇게 마친 거죠. 자, 오늘은 이 3년 전 사고가 바로 났던 바로 그날 사고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던 동거차도 주민 가운데 한 분 전화로 좀 연결해 보고요. 그다음에 유족협의회 목소리까지 듣겠습니다. 동거차도 동육마을의 어촌 계장 맡고 계신 소명령 계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3년 만에 그 인근 바다에서 세월호가 떠났네요. 그죠? 네, 오늘 떠났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무사히 가셔 좋고, 이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어서 진짜 걱정 없이 일할 수 좋겠네요. 그렇죠. 네? 동거차도에 그 유가족분들, 자원봉사분들 다들 계셨었는데 지금 다들 떠나셨나요? 네, 오늘 오전에 다 떠났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젠 정말 동거차도 주민분들만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그 3년 전 사고 난 당일날 우리 소명령 계장님도 배 몰고 세월호 옆으로 가셨죠? 그랬죠.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최초에 이제 해경에서 연락 지시를 받고, 처음에는 여객선인지를 잘 몰랐어요. 해경에서 요청받기를, 낚싯배가 침몰하고 있다. 낚싯배요? 그렇게 알고 우리가 이 현장을 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이렇게 큰 물체가 떠오고 있더라고요. 옆으로 누워서. 우리가 판단했던 낚싯배는 아닌데.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물살이 조리에 밀려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러다 가까이 이제 붙어다 보니까 이제 여객선을 우리가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구조도 하셨어요? 아이고 그때 당시는 가까이 오니까 구조를 이제 하려고 이제 접근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해경이 이렇게 오고, 이제 근해 조던 면밀들이 면민 이제 면 단체에서 이렇게 배들이 움직이고, 선들이 다 가까이 해서 그때 당시는 막 임의대로 누구의 저지도 없이 이렇게 구조를 했어요. 나는 조금 있다가 이제 해경정이나 이제 각자 이제 이렇게 연락을 받고 하고요. 헬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위험하다고 이렇게 제지를 하더라고요. 해경이 저지를 했어요? 배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이렇게 그걸 금지를 시키래요. 그래요? 뭐가 위험하다고요? 그래 이제 일단 우리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이제 어선들이 거기 접근을 하면 저 배가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접근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내용으로 알고. 저희 어민들 심정에서는 다가가서 빨리 그 애들을 참 그 실종이 죽어가고 이제 가라앉기 전에 그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리창으로 다 보이니까 구조하고 싶은데. 우리들 배 어선에 다 망치나 막 이 모든 기구가 있잖아요. 그걸라도 두드려 부수고 깨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제지라니 못들어가게 방송으로 이렇게 근데 방송을 하면서. 그래서 위에서 막막하게 옆에서 떠 있어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옆에 떠서 지켜보실 때 유리창 속으로 학생들 모습이 다 보였습니까? 보였어요. 그런데 세월호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가까이 가는 어선들도 위험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우리 뭐 위험에 빨리거나 그렇게 배가 들어가는 상황 아니. 거기서 이렇게 공기 압력으로 해서 안에 공기가 예. 밖으로 이렇게 유입되다 보니까 분수처럼 이렇게 섞기만 하대요. 예, 예. 시민들은 다가가서 위험하면 우진을 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글쎄 말입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해경이 그 저지한 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큰 대형 사고를 벌어지지 않나. 예. 판단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 대목이 참. 자,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동고차도 주민들 좀 불편함도 많으셨죠, 솔직히? 한 3년 동안 그 후로 어떤 적정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민들이. 네. 그 후로 모든 어족 고갈이라든지 예. 양식 시설에 있는 양식이라든지 그 전에는 참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배가 있음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서 그 배들이 매달려서 어떤 이제 그건 상황을 모르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서 모든 우리 생산량이 이렇게 감소가 돼요. 아, 그래요? 네. 예. 예를 들어, 가령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 미역이 옛날에는 세월호 사고 있기 전에는, 네. 이렇게 총 기장이 우리 생산할 마지막까지 한 2m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는요? 길이가. 예. 그런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3분의 1도 안 자라요. 3분의 1도? 네, 그러다가 뿌리를 지탱을 못하고. 예. 그대로 뿌리가 지탱을 못하다가 바람만 살짝만 불어버려도. 네. 버리고, 빈 줄만 남고. 아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모든 이렇게 어획고가 고갈이 되고, 모든 멸치라든지. 예. 갯바위에 전복, 폐사라든지. 네. 아주, 이제 물속에 이렇게 잠수를 시켜보면은, 거의 바닷속에 가라진, 그러니까 이제 빈 껍질만 나는 게 전복 껍질이래요. 네. 그래서 어민들이 참 어촌계 일대로 해서 그것을 참 생계유지라고 그것마저도 그렇게 막막하게 돼버렸고 참 답답한 심정으로 그렇게 살았죠. 그렇죠. 그래도 저희들은 그 어민 그때 당시는 많이 참았습니다. 예. 우리가 1년 안 벌어서 참 어쩌겠냐. 우리가 돈 욕을 하지 말자. 워낙 희생이 컸으니까. 이 희생자를 생각하면 우리가 자식 키우고 다 똑같은 입장인데 같은 부모 심정으로서 많이 참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양하면서 또 기름이 유출돼서 양식도 피해 많이 보셨죠? 아이고 지금 완전히 덮쳐갖고 완전히 지금 전량 폐기로 지금 갔어요. 지금 그거는 그래도 배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진에 받아주라고 지금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잘 되기를 저희 어촌계장 심정으로서는 잘 되기라고 있고요. 지금 뭐 정부도 전남도도 다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으니까 되겠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보상 되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계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동고차도 소명영 어촌 계장이셨고, 자, 목포 신항의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연결해 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월호가 목포 신항 도착하는 장면을 우리 위원장님이 직접 촬영해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그 소리만 잠깐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위원장님. 네. 그 백고동 소리가 그러니까 반잠수정이 울린 백고동 소리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반잠수정 선박 옆에 이 선박을 그 접안하기 위해서 예인하기 위한 배들이 몇 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난 소리인지 아니면 그 반잠수 선박에서 난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울음소리는 우리 가족분들 울음소리고요. 그죠? 예, 엄마들 소리죠. 예. 오늘 심정 어떠십니까? 일단은 이 세월호가 3년 만에
결국 아이들이 돌아오기로 약속을 했던 금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네. 예, 근데 배만 돌아왔죠. 예. 어쨌든 이제라도 인양이 돼서 돌아온 거는 그나마 다행이고요. 예. 특히 이제 9분의 미수자분들을 이제는 정말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희망이 생겨서 네. 그건 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러나 그 배 형상 자체가 너무나 끔찍하게 지금 되어 있어서 마치 그 안에서 사투를 벌이던 우리 아이들 가족들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엄마들도 아빠들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배 형상이 끔찍하다. 어떤 모양입니까? 예, 저희 육안으로 오늘 본 것은 배의 밑면 옆으로 네. 누워 있으니까 밑면만 봤고요. 네. 저는 이제 해역에 나가서 뭐 사방을 다 둘러보기도 했습니다만, 예. 배 밑면은 전체적으로는 뭐 깨끗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미 배수를 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구멍을 좀 뚫어놨죠. 예. 그리고 객실 부위는 그냥 말 그대로 보통 뭐 흉가처럼 보일 정도로. 예. 찌그러지고 삭고 예. 이런 모습이죠. 예. 네. 지금은 이제 목포 신항이 일단 접안이 돼 있는 상태고 배가 육지로 완전히 들어오려면은 또 한참 며칠 걸린다면서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배를 접안만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수인계를 좀 그 절차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인양은 상하이 셀비디가 했지만 입상 거치 후에는 또 별도의 업체가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아직 미비된 조치가 있으면 마저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예. 그게 끝나면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그 트랜스포터를 이용을 해서 무트로 끌어올리게 되겠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고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갑니다. 육지로 끌어올리는 데는 며칠 정도 걸린답니까? 뭐 설명 듣기로는 한 4, 5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4, 5일? 예. 네. 오늘 아침에 그 해수부가 미수습자 수습 방안 등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이야기 들으신 바 있나요? 해수부가 그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제가 아는 과정은 해수부에서 그러니까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예. 몇 가지 조건이라든가 기준을 제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아마 거기에 맞춰서 그 해수부가 수습 방안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안이 4월 5일 이전까지는 예.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제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수습자 가족분들의 동의 하에 이제 작업이 진행되는 이렇게 되는 거겠군요. 네, 당연히 그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죠. 뭐 4월 5일 정도 또 한참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결국은. 네, 3년 기다렸는데요. 배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좀 둘러보시기 위해서라도 일단 최소한은 무태로 다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선체조사위원회 또 직접 이 뭐 미수습자 수습 등등에 참여하실 분들한테 좀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사실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진행했던 인양 과정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인양을 방해한다는 그런 이제 그 지적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막 지적은 못했지만, 예. 그러나 어찌됐건 좀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예. 다행스럽게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선체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이 선체조사위원회가 좀 다른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예. 좀 해수부를 주도하면서 예. 이 이후의 과정들을 정말 철저하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좀 그런 바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체조사위원회는 또 가족분들이 추천하신 위원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뭐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 없죠? 예, 뭐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그분들은 또 어쨌든 전문가들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또 전문적인 소양 이런 거 하고 서로 좀 맞춰가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오늘 새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공교로운 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되는 날 인양 발표를 하고, 네. 예, 그리고 또 구속이 되는 날 세월호가 무트로 왔습니다. 예. 참 뭐 우연의 일치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가졌던 생각, 다시 말해서 이 현재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네. 방해 세력이었다 하는 저희의 판단이 좀 맞았던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좀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어떤 그 정치라든가 뭐 국정을 이끌어 갈 테니까 예.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좋아져야죠.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도 열심히 저희 의견들을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시사잡기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녁 종합 뉴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에 2부에 다시 뵙죠.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새벽에 구속 수감됐죠. 이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속 수감으로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에 검찰도 좀 이제 여유를 갖고 지금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조사 시기는 다음 주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원래 이제 좀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구속 수감되는 상황을 별로 예상을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추스려야 또 수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다음 달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를 넘겨서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소 시점을 좀 계속 앞당길수록 검찰은 또 부담을 더는 그런 예.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점 고려할 때는 다음 달 초까지 기소는 마무리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로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 최순실 씨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방송에 중계되고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하는 게 이제 맞을 텐데 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와 안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이 되는 거의 유일한 이제 예우였던 청와대 공식 경호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순간부터는 중단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나오면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찰청사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경호 문제가 이제 머리가 아프게 되는 거죠. 예, 예.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도 한번 봐야겠는데요. 이 두 사람은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당시 이제 검찰이 직접 구치소와 교도소에 찾아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결국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출장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도 보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혐의를 부인해 왔고 또 검찰이 엮어도 너무 엮었다 이런 좀 음모론적 인식 이런 거를 좀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게 사실상 이제 비유하자면 승산이 없는 게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좀 거부한 상태로 자기가 이제 무죄다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펼치는 걸로 거기에 올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전망도 있는데요. 예.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특검 조사를 거부할 당시에 이제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로 끌고 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기가 이제 쉽지 않겠죠.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 발부가 성사가 된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또 쏠리는 어떤 관심들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충분히 해서 어떻게 할지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수사할 대목이 어느 대목이 제일 중요한 것들입니까? 일단은 대기업들 나머지 이제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했던 대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강요다 아니다 뇌물이다 이런 게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좀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SK, CJ, 롯데 이제 이런 그룹들이 대표적인데 SK와 CJ는 총수 사면 그리고 롯데는 면세점 특허 취득 이게 이제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일단 앞서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소환하겠다 이렇게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분간은 소환 조사 계획을 세운 바는 없다 이렇게도 좀 부연을 하고 있네요.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 서로 혐의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기소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이다라고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준 돈이 되는 거고 그 반대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준 돈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만큼 받은 돈이 되는 거니까요. 네. 이게 이제 기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건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됐거든요. 네. 이재용 부회장 측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를 자기들은 몰랐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받은 금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유로 넘어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뇌물공여죄 적용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협조한 것은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도 다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정유라 씨를 지원한 것도 이 한 사람만 찍어서 지원하려던 게 아니라 이 승마 선수들을 좀 쭉 지원을 다 하려는 거였는데 최순실 씨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이런 입장을 취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 공소 유지 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역할을 분담해서 금품을 받은 사례라 할지라도 이거는 이제 공동 정범으로 봐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 측 주장은 잘못됐고 또 삼성전자 측에 이제 실무자급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시 이제 뭐 미래전략실에 소속돼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를 알았다라고 그동안 변호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이재용 부회장만 몰랐다고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 이런 반론을 펼쳤다고 하네요. 네. 우병우 전 수석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언론은 다음 타깃은 우병우 전 수석이다 이렇게 좀 많이들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언론 통해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실제로 많이 보도가 됐죠.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자료를 잘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난 24일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했고 또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 점을 이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을 계속 더 미루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이제 그 시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제기된 혐의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농단에 동조했거나 그걸 묵인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 의경의 이 보직 전환 문제 그리고 가족 회사 정강 문제 등등의 개인 비리 문제도 같이 이제 수사 대상이긴 합니다. 여기에 또 검찰은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 수사를 우병우 전 수석이 방해했다. 이 혐의를 추가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민감할 문제일 수 있는 게 검찰로서는 자기 조직에 지금 손을 대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또 당장 어제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제 안 되던 그런 상황에서 담당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통화를 했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는 것인데 예. 검찰이 결국 자기 조직에 얼마나 손을 댈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별로 속도를 못 내는군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 관련 재판도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김동성 씨가 연루되어 있는데 직접 이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았느냐 이렇게 장시호 씨 측 변호인이 질문을 하니까 알았다라고 답을 했고요.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등과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최순실 씨가 전화를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구길래 그러냐라고 하니까 장시호 씨가 VIP다 이렇게 가르쳐줘서 이 관계를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이걸 보면 이제 김동선 씨까지 무슨 정권의 핵심 인사도 아닌데 이런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도인 걸로 보면은 최순실 씨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라는 것은 이 관련자들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이 좀 가능한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이제 김동성 씨와 장시호 씨가 교제를 했다 안 했다 이 얘기가 지금 인터넷에서는 화제인데 그 얘기를 이제 김동성 씨가 상당히 진지하게 하면서 사귀는 사이 아니었다 이 얘기를 쭉 하는데 최순실 씨가 갑자기 웃는 이런 해프닝도 일어나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요. 자, 경제 이야기로 가서 정부가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오늘? 기획재정부의 중장기전략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오늘 2차 회의가 진행되면서 이런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중에 관심이 갈 만한 걸 소개해드리면요. 지금 여러모로 앞으로 이제 경제의 어떤 그 전망을 하면서 논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인구 고령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도입, 정년 단계적 연장 및 폐지, 출산 육아휴직 확대 및 급여 상향, 아동수당 도입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언급이 됐고요. 예.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법률상 결혼과 동등한 제도적 혜택을 주자. 이게 이제 동거관계 등록제라는 건데 예. 이걸 도입하는 사회적 논의를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제안들 논의가 됐습니다. 예. 또 사회 구성원 간 갈등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이제 생기고 있다. 이걸 줄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리고 집단소송제 이걸 도입해봐야 된다. 이걸 이제 이런 제안들이 나왔고요. 예. 공공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자. 그리고 정책 실명제 및 정책 이력제를 도입하자. 위증이나 무고처럼 거짓말에 의한 이런 범죄들은 처벌을 강화하자. 사회 안전망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쭉 이제 제안이 됐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다문화 가족 또 귀화인, 외국인 등에 대해서 차별과 배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그런 방안들도 논의가 됐다고 하네요. 중장기 전략이 아니라 당장 해야 할 과제들인데요. 그렇죠.
정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뭐 대통령이 탄핵돼서 없고 한데 뭐 이런 논의를 하니까 좀 뜬구름 잡는다. 이런 이제 인상이 좀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 다음 정권이 이런 논의 내용을 잘 계승해서 뭐 하면 좋은 것인데 지금 뭐 벌써 정부 조직 개편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만든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 구상을 공개했는데 이게 좀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논란이 된 부분이 경제부총리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쪼개자는 거거든요. 예. 기획예산처, 재정금융부 이렇게 분리하든지 국가재정부, 금융부 이렇게 분리하자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원래 나눠져 있던 걸 합친 건데 또 나누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정권마다 이 예산하고 거시정책 기획 그리고 세제와 금융정책 이걸 계속 붙였다 뗐다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각 정권마다 계속 부처 이름이 달라지고 역할이 달라지는 그런 혼란들이 있었는데 예. 특히 공무원들은 이게 또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되니까 문재인 전 대표 측이 좀 진화에 나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자신들의 입장이 아니고 자신들은 어쨌든 조직 개편은 최소화해서 혼란을 막아보겠다 이런 입장이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굴러가게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규모도 커져서 터지기 직전의 폭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고 그러고요. 대출을 갚느라고 생활이 힘든 한 개 가구가 이 5가구 중 한 가구 꼴이다. 이런 통계조사도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연세대학교 성태윤 교수 연결해 봅니다. 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가계부채 총액이 지금 어느 정도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을 해 있는데요. 가계의 빚부담을 주로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 1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는 이제 빠르게 늘고 있지만 가계 소득 증가가 상당히 미미해서 가계의 대출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능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보다 1.8배나 부채가 더 많다 이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연간 GDP 총액에 대해서는 한 95.6% 정도로 보통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처분 소득은 세금이나 다른 지출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득 가운데 대해서 가계부채를 따지면 180%에 달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180%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 다른 나라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과거에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리스나 이런 나라보다도 약간 높은 수치다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IMF까지 한국 가계부채를 경고했다면서요?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IMF에서 이야기한 거는 금융 시스템 자체는 회복력이 있긴 하다라는 이제 진단을 내렸고요. 그러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부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장년 퇴직자 같은 분들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임금 근로자였다가 자영업으로 진출하면서 대출 증가가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주택대출 가운데 거치형으로 만기 일시에 상환하는 대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금리가 오르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취약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은행권의 대출이 지금 최근에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방금 언급하신 퇴직자들이 자영업으로 나가면서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지금 50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계 대출과 사실상 유사한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증가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자영업자분들은 투자 자금과 생계 자금의 구분이 좀 어려워 보이고 특히 임금 근로자에서 밀려난 다음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실상 반실업 상태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가계 부채의 상당 부분이 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분들의 생활 자금으로 쓰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문제는 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는 흔히 이제 다중 채무자라고 불리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의 숫자도 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저금리를 활용한 새로운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빈곤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자금 용도로 쓰이는 자금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는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거 차리려고 돈을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비중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생활자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생활을 한다?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용도가 아니라고 하면 빌리기 어려울 정도의 고금리 자금들도 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마도 상당히 생계 형태의 자금일 가능성도 그래요. 있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도 뭐 창업하고서 망하는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이 없으니까 그 빚을 갚을 역량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냥 생활자금으로 빚을 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갚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 빚을 거의 갚기 어렵다고 보이는 한 개 가구가 되게 한 5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는 되지 않나 지금 추측이 됩니다. 물론 이제 추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추정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지금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한 1,000만 가구 가운데 한 200만 가구 정도는 우리가 좀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되는 가구들이 되겠습니다. 200만 가구? 이거 대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우리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200만 가구를 더 넘어서지 않을까요? 한 개 가구가? 현재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만약에 올리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상황 하에서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면서 금리는 또 올라가는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경기가 회복돼서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따라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는 경기 침체는 계속되어 있는데 금리만 올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증가하면서 그 자체가 자영업자나 어려운 분들의 삶을 상당히 피폐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전반적인 이제 중산층을 비롯한 그 위의 계층들도 소비 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분들의 소비 지출이 감소하면서 다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저소득층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돼서 그 한 개 가구들이 다들 뭐 빚 못 갚고 파산하고 그러면 금융기관도 위험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형태의 분들은 실제로 원리금 상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원리금 상환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면 전반적인 이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다시 원리금 상환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경기 침체는 지속되는 가운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경기 침체는 가속화되는데 원리금 상환보다는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그러면?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경제의 내수를 비롯해서 경기 상황을 개선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최근에 늘어났던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투자 형태 자금이었다기보다는 경기 침체 지속 가운데 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내수 시장을 확대시키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들도 외국으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고용을 확대시켜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원리금 상환금이 높아지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소득하고 고위험 계층들은 실제로는 금융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영업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임금 근로자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형태의 실업급여를 통해서 무리한 자영업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한두 가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경제 전체를 살리는 그런 정책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를 살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또 이제 전반적인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정 지출과 관련된 노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래도 이 부채 규모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출 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하거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뭐 생활자금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더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이걸 따라 올리게 되면 문제가 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진 분들이 상당히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채 구조를 부채 구조 조정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형태의 이자에 노출된 분들은 실제로는 이
다시 갚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재정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금리가 좀 낮은 형태로 또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경기 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역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은 좀 신중해야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말 뾰족한 수가 아니라 한 30가지 이상의 정책을 다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더 답답해지는데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생각해 보시면 2008년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걸 빠져나왔고요. 결국은 오히려 이제는 금리를 경기 회복이 돼서 경기가 과열될까 봐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어떻게 정책적인 조합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대선 치르고 새로운 정부가 정말 전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였습니다. 네, 제주 4.3 사건 발생한 지 69주년 되는 날입니다. 제주도 의회 내에 4.3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했네요. 그 4.3 특위의 손유원 위원장을 연결해 봅니다. 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손유원입니다. 네, 우선 이 청취자분들께 조금 도움 말씀 주세요. 4.3 사건 어떤 사건이었죠? 네, 4.3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법에 규정된 정의에 보면 제주 4.3 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은 뭐를 뜻하냐면 3.1절 행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때 그 행사장에 모였던 군중 중에 한 어린애가 기마 경찰 발급에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기마 경찰이 그대로 방치해서 그대로 들어가는 바람에 격분한 군중들이 이에 항의하고 경찰서로 진입을 하자 경찰에서 지관총으로 난사를 해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게 47년 3월 1일이고요. 그죠? 예, 그것이 기점이 돼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로부터 54년 9월까지니까 거의 7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로군요. 예, 만 6년 몇 개월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군경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희생자가 공식 지금 인정된 희생자만 14,231명. 네. 이렇게 됩니다. 예. 한때는 이게 무슨 북한의 또 사주를 받은 좌익 폭동 이런 식으로 알려졌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네, 지금도 이 4.3에 대한 성격 규명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 보고서에 의하면 남로당 무장대의 가담한 자들의 일부 소행이라는 얘기는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당시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부정하는 반대하는 그런 민중의 민심 이런 것까지도 다 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성격 규명이 안 된 상태라서 제가 지금은 단언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이 좌파들의 어떤 소행도 있었고 그와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군경의 학살도 있었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장대 인원은 불과 한 360명이 가담을 한 거로 돼 있고 전체 인원수가 한 600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희생자는 거의 한 3만 명에 이른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이거는 우리 국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이고 폭거였다라고 지금 결론을 많이 내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유독 제주도 도민들을 그렇게 3만 명가량이나 학살한 이유가 뭘까요? 글쎄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문제인데 당시 미국의 정책이 반공주의로 트루먼 닥트린에 의해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불순 세력 공산화되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네, 예. 이와 곁들여서 이승만 그 정권이 가치기에 동조하면서 발생한 비극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조금 아까 공식 인정된 것만 14,000이 넘는다 그러고 공식적인 얘기가 25,000에서 3만 명으로 지금 진상보고서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 전체 주민 수가 몇 명이었는데요? 예, 한 27만 정도였는데 예, 한 10% 정도를 희생자로 보고 있습니다. 10명에 1명 꼴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조금 아까 언급해 주신 이 4.3 특별법, 이게 이미 지난 2000년에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배상 보상은 전혀 안 됐었나 보죠? 배상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네.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는데 집단적 보상 차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별 보상은 안 되고 네. 위령 사업, 그러니까 평화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추모하고 위령하고 또 교육을 4.3의 정신을 알리고 그런 위령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희생된 분들이나 유족에 대한 배상도 보상도 그 당시 법에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았었군요. 네, 그러다가 보상에 대한 거는 간접적인 측면에서 평화재단이 있는데 그 평화재단의 출연금 중에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부 몇 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요것이 유일한 수준입니다. 보상 측면에서. 그래서 실제 의료비 지원은 좀 이루어지긴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국비에서 한 15억 정도. 요것이 좀 재단 출연금, 아까 말씀드렸죠. 출연금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고. 도비가 한 5억을 더 얹었습니다. 도비는 만 61세 이상 되는 며느리 진료비. 희생자 며느리. 요 61세 이상 되는 며느리에 대해서. 고생들 하고 있으니까. 대사명절 하려고. 그래서 도비로 한 5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희생자분들 제사 지내고 하느라 힘든 61세 이상의 며느리들 병원 가게 되면 의료비 지원해준다. 이런 정도? 네. 그래서 한 5억 정도 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의회 4.3 특위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위에서 채택했습니다. 주된 내용이 뭡니까? 예, 배보상을 빨리 해야 된다. 이것이 제일 키포인트고요. 네. 그다음에 이 희생자 심사가 4.3 중앙위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유족 심사가. 그런데 2014년 이후 이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5년 동안 아니고 5번에 걸쳐서 심사를 한 적이 있어서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인데 지금 현재 실정은 중앙에 올라가 있는 희생자만 심사를 요청하는 사람이 25명, 유족이 한 190명 정도 되고요. 도내에 현재 접수되어 있는 인원도 한 950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떠 있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심사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이렇게 기회 언제는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상설화 시켜달라.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4.3 특별법 만든 이후로 아마 한 5번 정도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모양인데. 네, 심사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기간 정하지 말고 언제든 신고하도록 하자 이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고된 거는 심사를 거쳐서 피해가 인정되면 배상하고 보상하도록 법을 새로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이군요. 네, 우선 진상규명이 먼저 돼야 되니까 이걸 희생자로 인정받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배상이든 보상이든 해야 되는데 우리 희생자들이나 유족들이 원하는 거는 국가의 책임이 불법에 의한 무차별한 이 희생을 시켰으니까 불법적인 거다. 그래서 배상을 요구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배상은 없고 부마항쟁이나 5.18 민주화 운동에서는 보상은 있습니다. 그렇죠. 마침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주도를 방문하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한 행사장에서 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4.3 사건 진상규명과 배보상 해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모양인데 어떻게 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까? 이번 국회에서는? 글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이 배보상이 안 되고는 네. 진정한 과거 청산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예, 예.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반드시 배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과거사 정리에는 진상규명, 사실인정, 사과, 배보상, 역사교육, 추모사업, 책임자 처벌, 사실기록 이렇게 8가지 단계가 있는데 네네. 딱 빠져있는 게 배보상과 책임자 처벌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안 되고 있고 뭐 대통령이 사과했지 진상보고서가 나와서 사실 인정된 거 아닙니까? 위령사업도 되고 있고 평화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런데 이 배보상이 안 됐고 책임자 처벌이 안 되는데 책임자 처벌은 나중에 논의한다 그래도 배보상은 급선무다? 예, 급선무도 고령입니다. 희생자들이 지금. 당연하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새로운 법 제정으로 좀 응답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함께 지켜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도의회 4.3 특위 손유원 위원장이었습니다.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원연이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 이런 걸 발족시켰죠? 네네. 2주 전에 발족했습니다. 사실 언론의 역할 1년 내내 중요하지만 특히 선거 보도는 정말 중요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민원연이 92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거마다 선거보도 감시연대를 결성해서 활동했는데요. 올해는 특히 언론단체와 학술단체뿐 아니라 언론하고 직접적 연관이 없는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민중단체까지 모두 포함된 전국적인 조직의 그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를 발족했습니다. 네네. 왜 미디어라고 했냐면요. 기존에는 신문, 방송, 선거 보도를 중심으로 모니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 그리고 종편 시사 토크쇼 그리고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 신문 방송사의 페이스북 또 모니터하고요. 그리고 4대 주요 경제신문, 연합뉴스와 뉴시스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에 모바일 뉴스까지 모니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큰 모니터 영역을 만들어서 굉장히 바쁘게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39일 남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 정말 공정한 언론 환경에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감시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모니터한 결과들을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내시는 거죠? 거의 매일매일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나온 보고서에서 조금 짚어지는 경향성이 있나요? 예, 저희가 먼저 바로 전주에 신문과 방송의 선거 보도를 양적 분석해봤는데요.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총 5일간 6개 신문의 선거 관련 보도를 양적 분석을 해봤더니 신문별 정당의 등장 빈도에서 민주당이 총 291건으로 평균 37.9%를 차지했습니다. 제일 자주 등장했다? 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평균 각각 147건으로 19.2%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민주당이. 그러네요. 그 사실 기존 선거에서 이렇게 야당 보도가 월등히 많았던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뭐 탄핵 정국이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 관련 보도가 월등히 많았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다는 통계에도 있습니다. 자주 등장했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보도가 많다. 그렇죠. 저희가 기사 제목에서 특정 정당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에 경향을 한 경우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총 45건이 분석이 됐는데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한 경우 그 제목에 쓰인 단어가 가장 많았던 건 논란이라는 표현이었어요. 논란. 네, 논란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막말이 3건, 파문이 3건, 유죄 3건, 네거티브, 참사, 위반, 의혹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가장 빈번하게 연결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31건으로 68.9%를 차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거칠어진 입, 안 적폐 세력과 연정, 문 적폐 세력 다 받아라는 동아일보 제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앙일보에서는 되풀이된 민주당 경선 참사, 배경엔 뿌리 깊은 개파 패권주의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이처럼 민주당에 대해서 불리한 제목을 뽑은 것과 반대로 비교해서 자유한국당을 두고 부정적인 표현이 쓰인 경우는 28.9%
39%, 그러니까 13건이 있었습니다. 네. 얘는 한국당 정책은 뒷전 막말 경쟁이라는 경향신문의 제목이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은 사실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적다라고, 그러니까 아까 더불어민주당 31건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은 13건이었거든요. 예.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 방송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등장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당은 민주당이 123건으로 전체 보도의 절반 이상이었어요. 신문보다 더 많았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방송 보도도 제목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뽑은 것이 있는지 조사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습니다. 똑같군요. 신문하고. 네, 예, 전체 47건 중에서 87.2%에 해당되는 41건의 리포트 제목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 단어를 보면 논란이 13건, 네거티브 4건, 충돌 3건, 공격 3건, 그리고 곤욕, 시끌, 삐그덕, 폭발 등의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신문 방송 모두 네. 더불어민주당을 가장 많이 다뤘다. 네네. 그런데 부정적으로 다룬 경우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많았다. 그렇죠. 네네. 앞으로 이렇게 양적 분석을 계속하면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는요, 그 민주당 관련 보도가 여전히 많은데 그 많은 보도 대부분이 야당 관련 논란입니다. 특히 경선, 그 현장 투표 결과 유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선에서의 무효표가 있었다 등의 이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가장 문제가 된 방송사 보도 2개만 이야기를 해보면요, TV조선에서 그 민주당 경선 현장 투표 결과 유출이 불거진 23일에 SNS 상으로 유포된 투표 결과를 아무런 가림 처리가 없이 그냥 보도해버렸습니다. TV조선의 3월 23일 유출 자료 보니 문초강세라는 보도였는데요. 이날 다른 방송사들은 모두 이 논란을 보도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모두 블러 처리를 해서 유출된 내용에서 숫자가 보이지 않게 처리를 했거든요. TV조선은 숫자가 다 보이게? 네네. 그런데 숫자가 다 보이고 심지어 그것을 멘트까지 기자가 자세히 이렇게 해서 그냥 눈 감고 들으면 확인된 그 결과 처리인 것처럼 경선 결과인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채널A도 문제인데요. 채널A는 29일 보도에서 무효표만 10만 반쪽 흥행이라는 보도를 냈어요. 근데 이 보도는 27일에 있었던 민주당 호남 경선 ARS 전화투표에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10만 명이었다는 걸 다룬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채널A는 이걸 무효표라고 제목에 뽑았잖아요. 무효표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등록은 했지만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권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근데 그걸 무효표라고 했다? 네. 무효표는 투표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표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투표를 했지만. 근데 기권표는 투표 신청자가 아예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우는 기권표라고 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 같은 날 JTBC는 아예 이거를 팩트체크 보도에서 이제 다뤘는데요. 민주당 경선 시스템에 원천적으로 무효표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10만 표는 무효표가 아닌 기권표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려 10만 명이나 투표를 포기한 걸 보면 개인 사정도 있었겠지만 모집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또 비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은 그런데 그걸 무효표라고 하는 건 잘못이다. 그렇죠. 잘못된 프레임을 거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건 오보죠,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죠. 또 그 밖에 대선 관련 보도 짚어주실 게 또 있나요? 예, TV조선과 채널A가 여전히 또 문제인데요. 그 TV조선이 27일부터 안철수 띄우기를 노고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요? 보여집니다. 예, 이 시점이 바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가 드러난 시점이었는데요. TV조선이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비문연대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갑자기 안철수 그 대표와 이렇게 안철수 후보와 계속 이렇게 연결 짓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문연대 관련 보도가 24일부터 29일까지 기간 중에서 5건의 보도로 7개사 중에서 TV조선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철수의 변신 관련 보도도 2건이나 내고요. 심지어 비문연대 보도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비문 단일화 벌써 기싸움이라는 TV조선 보도인데 보도 내용은 대선 출마를 타진하는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의 멘토인
후보인 법륜스님을 만났고 이 때문에 연대에 부정적이던 안철수 후보의 태도가 변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언뜻 들으셔도 좀 당황스러울 텐데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아직까지 아주 줄곧 자강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사에서는 비문연대 보도를 할 때도 안철수 후보는 아직 부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TV조선만 법륜스님을 만났다는 이 내용을 하면서 안 후보가 마음이 조금 바뀌었다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러나 근거는 내용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또 TV조선에서는 뭐 그 지금 간철수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강철수, 독철수가 됐다 이런 내용도 보도를 하는 등 안철수 후보를 띄우는 내용들을 많이 이제 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TV조선은 비문 단일화에 안철수 후보가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모양이네요. 그런 이제 뉘앙스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요. 예, 채널A에서 어제 보도였는데 팍팍 밀어주의소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연설 내용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런데 이 보도를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거보도에서는요. 선거보도 앞부분에 이렇게 인트로라고 해서 뭔가 한 사람을 막 띄워주는 이런 내용들이 가끔가다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벌써부터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마디로 마치 그 해당 당에서 홍보하려고 만든 것 같은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보수의 심장 대구, 탄핵 이후 갈 곳 이런 표시문 어디로라는 큼지막 자막을 보여준 다음에 막 시민들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뭐 미래산업 4차 산업을 선도할 적임자다 이런 그 인터뷰를 막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보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뭐 보수의 심장 대구의 표심의 향방을 강조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굉장히 이 안철수 후보가 해당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는 이런 인상을 주는 보도를 했습니다. TV조선 채널A. 네네. 문재인을 비판하려다 보니 안철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자, 대선 보도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세월호 인양 보도는 어떻게 지금 분석됩니까? 세월호 인양 보도는 사실 다 비슷비슷한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 매체는 신문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중동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보수 신문들인데 조중동의 논조가 사실 종편 시사 토크쇼나 방송 보도에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똑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인양 보도의 문제점은 대략 이런데요. 먼저 인양 지연 책임을 묻고 있는가입니다. 인양 과정에서 불거진 가장 큰 의혹은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중동은 이 같은 의혹을 음모론일 뿐이다라는 해수부 입장, 이 해수부 입장을 적극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중동은 인양 지연으로 상하이 셀비지가 입은 금전적 손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셀비지가 정말 큰 업적을 세웠다 이렇게 또 칭찬도 하거든요. 근데 가장 노골적이었던 것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기자 수첩 1,000억 손해보는데 상하이 셀비지가 일부러 인양 늦췄다고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인양 지연과 관련한 의혹을 루머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 셀비지가 지금까지 쓴 돈은 2,000억 원이 넘는다. 각종 특수장비를 세계 각국에서 빌려와 쓰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인양을 마쳐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만물상이라는 그 유명한 코너 있죠. 이곳에서는 또 중국이라 다행이다라는 27일자 칼럼이 나왔는데요. 인양 지연과 관련해서 상하이 셀비지의 기술력을 문제 삼는 대신에 오히려 중국 업체라서 야권의 음모론을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무슨 말이죠?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야권의 음모론을 피할 수 있다? 우리 그 세월호 진실을 이제 규명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야권에서 항상 어떤 음모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상하이 셀비지가 중국 업체라서 이 야권이 친중 반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중국 업체라서 괴담이 이 정도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업체가 선정됐다면 어땠을까? 이야, 거기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인양이 늦어지면 괴담 정도가 아니라 야당이 음모설을 내세우며 들고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비판하는 내용을 저희는 이것을 음모론에 입각한 망상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그 인양 지연과 관련
관련한 의혹을 음모론이나 루머라고 치부하는 대신에 인양 지연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그렇죠. 했습니다. 애초에 그 인양 방법 제안 들어온 것을 정부가 그렇죠. 전문가들이 반대하는데도 받아들인 거 이런 건 지적이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하이 셀비지가 세계적으로 지금 유례없는 선체 인양을 했다라는 것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그 찬사만 늘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 이야기를 엄청나게 부각하는 것은 주로 정부와 상하이 셀비지가 의도적으로 인양을 지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주장의 근거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인양으로 세월호 선체가 드러나면서 세월호 인양 전에 그 제기됐던 잠수함 충돌설 등 참사 원인에 대한 가설을 모두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이런 흐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괴담 비판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은 조선일보였고요. 여기도 조선일보군요. 네. 조선일보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천안함과 광우병 사태 당시에도 활약했던 괴담 유포 세력이다라고 몰아가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설이나 칼럼 여러 곳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보도는 TV조선의 저녁 종합뉴스에서도 거의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괴담 프레임 보도에는 시민들이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근본적인 사정들, 그런 이유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참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해경 해체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도 방해했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보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고요. 언론이 특히 유병헌이라는 자극적인 소재에 집중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제대로 요구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월호에 대해서 침묵하고 비용을 문제 삼으면서 세월호 인양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언론들이 이제 와서 그 의혹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는 이런 적반하장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신들이 제대로 취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하진 못한 망정 지금 괴담을 유포했다면서 그 책임을 모두 시민에게 묻고 있는 그 보수신문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월호 보도에서부터 세월호 인양 보도까지 언론의 문제가 참 여전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잠수함 충돌설 같은 의혹을 뭐 전문가적인 식견을 동원하고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건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양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의 추정과 분석이 잘못됐다.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건 사과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조선일보는 이걸 그냥 의도적으로 괴담을 유포했다. 그러니 사과하라. 이런 프레임으로 짜간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세력은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배 밑면은 전체적으로는 뭐 깨끗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미 배수를 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구멍을 좀 뚫어놨죠. 그리고 객실 부위는 그냥 말 그대로 보통 뭐 흉가처럼 보일 정도로 다 뭐 찌그러지고 삭고 이런 모습이죠. 지금은 이제 목포 신항이 일단 접안이 돼 있는 상태고 배가 육지로 완전히 들어오려면은 또 한 며칠 걸린다면서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배를 접안만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수 인계를 좀 그 절차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양은 상하이 셀비지가 했지만 입상 거치 후에는 또 별도의 업체가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아직 미비된 조치가 있으면 마저 하고 그리고 이제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그 트랜스포터를 이용을 해서 무트로 끌어올리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고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갑니다. 육지로 끌어올리는 데는 며칠 정도 걸린답니까? 뭐 설명 듣기로는 한 4, 5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4, 5일? 오늘 아침에 그 해수부가 미수습자 수습 방안 등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이야기 들으신 바 있나요? 해수부가 그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아는 과정은 해수부에서 그러니까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몇 가지 조건이라든가 기준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거기에 맞춰서 그 해수부가 수습 방안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안이 4월 5일 이전까지는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제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수습자 가족분들의 동의 하에 이제 작업이 진행되는 이렇게 되는 거겠군요. 네, 당연히 그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죠.
뭐 4월 5일 정도 또 한참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결국은. 네, 뭐 3년 기다렸는데요. 배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좀 둘러보시기 위해서라도 일단 최소한은 무태로 다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선체조사위원회 또 직접 이 뭐 미수습자 수습 등등에 참여하실 분들한테 좀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사실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진행했던 인양 과정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인양을 방해한다는 그런 이제 그 지적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막 지적은 못했지만, 예. 그러나 어찌됐건 좀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예. 다행스럽게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선체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이 선체조사위원회가 좀 다른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예. 좀 해수부를 주도하면서, 예. 이 이후의 과정들을 정말 철저하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좀 그런 바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체조사위원회는 또 가족분들이 추천하신 위원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뭐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 없죠? 예, 뭐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그분들은 또 어쨌든 전문가들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또 전문적인 소양 이런 거 하고 서로 좀 맞춰가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오늘 새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건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공교로운 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되는 날 인양 발표를 하고, 네. 예, 그리고 또 구속이 되는 날 세월호가 무트로 왔습니다. 예. 참 뭐 우연의 일치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가졌던 생각, 다시 말해서 이 현재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네. 방해 세력이었다 하는 저희의 판단이 좀 맞았던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좀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어떤 그 정치라든가 뭐 국정을 이끌어 갈 테니까 예.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좋아져야죠.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도 열심히 저희 의견들을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시사잡기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녁 종합뉴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에 2부에 다시 뵙죠.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새벽에 구속 수감됐죠. 이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구속 수감으로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에 검찰도 좀 이제 여유를 갖고 지금 뭐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조사 시기는 다음 주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원래 이제 뭐 좀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이 구속 수감되는 상황을 별로 예상을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추스려야 또 수사에 응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태가 될 거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다음 달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를 넘겨서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소 시점을 좀 계속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검찰은 또 부담을 더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점 고려할 때는 다음 달 초까지 기소는 마무리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로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 최순실 씨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뭐 방송에 중계되고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하는 게 이제 맞을 텐데 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와 안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이 되는 거의 유일한 이제 예우였던 청와대 공식 경호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순간부터는 중단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나오면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검찰청사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경호 문제가 이제 머리가 아프게 되는 거죠. 예.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도 한번 봐야겠는데요. 이 두 사람은 뭐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당시 이제 검찰이 직접 구치소와 교도소에 찾아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결국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출장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도 보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이제 혐의를 부인해 왔고
또 검찰이 뭐 엮어도 너무 엮었다 뭐 이런 좀 음모론적 인식 이런 거를 좀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게 사실상 이제 뭐 비유하자면 승산이 없는 게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좀 거부한 상태로 자기가 이제 무죄다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펼치는 걸로 뭐 거기에 올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뭐 그런 전망도 있는데요. 예.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특검 조사를 거부할 당시에 이제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로 끌고 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기가 이제 쉽지 않겠죠.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 발부가 성사가 된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또 쏠리는 어떤 관심들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충분히 해서 어떻게 할지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수사할 대목이 어느 대목이 제일 중요한 것들입니까? 일단은 대기업들 나머지 이제 그 미르K 스포츠재단에 출연을 했던 대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강요다 아니다 뇌물이다 이런 게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좀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SK, CJ, 롯데 이제 이런 그룹들이 대표적인데 SK와 CJ는 총수 사면 그리고 롯데는 면세점 특허 취득 이게 이제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일단 앞서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뭐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소환하겠다 이렇게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분간은 소환 조사 계획을 세운 바는 없다 이렇게도 좀 부연을 하고 있네요.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 서로 혐의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기소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이다라고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준 돈이 되는 거고 그 반대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준 돈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만큼 받은 돈이 되는 거니까요. 네. 이제 이게 이제 기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건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됐거든요. 네. 이재용 부회장 측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를 자기들은 몰랐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받은 금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유로 넘어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뇌물 공여죄 적용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협조한 것은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도 다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정유라 씨를 지원한 것도 이 한 사람만 찍어서 지원하려던 게 아니라 이 승마 선수들을 좀 쭉 지원을 다 하려는 거였는데 최순실 씨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이런 입장을 취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 공소 유지 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역할을 분담해서 금품을 받은 사례라 할지라도 이거는 이제 공동 정범으로 봐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 측 주장은 잘못됐고 또 삼성전자 측에 이제 실무자급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시 예. 이제 뭐 미래전략실에 소속돼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를 알았다라고 그동안 변호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이재용 부회장만 몰랐다고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 이런 반론을 펼쳤다고 하네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언론은 다음 타깃은 우병우 전 수석이다 이렇게 좀 많이들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언론 통해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실제로 많이 보도가 됐죠.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자료를 잘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난 24일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했고 또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 점을 이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을 계속 더 미루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이제 그 시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제기된 혐의는 예. 판단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 대목이 참. 자,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동고차도 주민들 좀 불편함도 많으셨죠, 솔직히? 한 3년 동안 그 후로 이 어떤 적정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민들이. 네. 그 후로 모든 어족 고갈이라든지 예. 양식 시설에 있는 양식 이라든지 그 전에는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배가 있음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서 그 배들이 매달려서 어떤 이제 그 상황을 모르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서 모든 우리 생산량이 이렇게 감소가 돼요. 아, 그래요. 네. 예. 예를 들어 가령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 미역이 옛날에는 그 세월호 사고 있기 전에는 네. 이렇게 총 기장이 우리 생산할 마지막까지 한 2m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는요? 길이가. 예. 그런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3분의 1도 안 자라요. 3분의 1도? 네, 그러다가 뿌리를 지탱을 못하고. 예. 그대로 뿌리가 지탱을 못하다가 바람만 살짝만 불어버려도. 네.
버리고 빈 줄만 남고. 아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모든 이렇게 어획고가 고아야 되고 모든 멸치라든지. 예. 갯바위의 전복, 폐사라든지. 네. 아주 이제 물속에 들어 이렇게 잠수를 시켜보면은 거의 바닷속에 가라진, 그러니까 이제 빈 껍질만 나는 게 전복 껍질이래요. 네. 그래서 어민들이 참 어촌계 일대로에서 그것을 참 생계유지라고 그것마저도 그렇게 막막하게 돼버렸고 참 답답한 심정으로 그렇게 살았죠. 그렇죠. 그래도 저희들은 그 어민 그때 당시는 많이 참았습니다. 우리가 1년 안 벌어서 참 어쩌겠냐. 우리가 돈 욕을 하지 말자. 워낙 희생이 컸으니까. 이 희생자를 생각하면 우리가 자식 키우고 다 똑같은 입장인데 좀 따뜻한 부모 심정으로서 많이 참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양하면서 또 기름이 유출돼서 양식도 피해 많이 보셨죠? 아이고 지금 완전히 덮쳐갖고 완전히 지금 전량 폐기로 지금 갔어요. 지금 그거는 그래도 배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지네 받아주라고 지금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잘 되기를 저희 어촌계장 심정으로서는 잘 되기라고 있고요. 지금 뭐 정부도 전남도도 다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으니까 되겠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보상 되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계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동고차도 소명영 어촌 계장이셨고, 자 목포 신항의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연결해 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월호가 목포 신항 도착하는 장면을 우리 위원장님이 직접 촬영해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그 소리만 잠깐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위원장님. 네. 그 백고동 소리가 그러니까 반잠수정이 울린 백고동 소리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반잠수정 선박 옆에 이 선박을 그 접안하기 위해서 예인하기 위한 배들이 몇 척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난 소리인지 아니면 그 반잠수 선박에서 난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울음소리는 우리 가족분들 울음소리고요. 그죠? 엄마들 소리죠. 오늘 심정 어떠십니까? 일단은 이 세월호가 3년 만에 결국 아이들이 돌아오기로 약속을 했던 금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배만 돌아왔죠. 어쨌든 이제라도 인양이 돼서 돌아온 거는 그나마 다행이고요. 특히 이제 9분의 미습자분들을 이제는 정말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희망이 생겨서 그건 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배의 형상 자체가 너무나 끔찍하게 지금 되어 있어서 마치 그 안에서 사투를 벌이던 우리 아이들 가족들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들도 아빠들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배 형상이 끔찍하다. 어떤 모양입니까? 저희 육안으로 오늘 본 것은 배의 밑면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밑면만 봤고요. 저는 이제 해역에 나가서 뭐 사방을 다 둘러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3등인데 지지율 상승세가 멈췄거나 조금 떨어졌어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2등 안철수 전 대표는 쭉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2, 3위 이제 갭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2, 3위 갭이 벌어지게 되면 이른바 비문 단일화 뭐 이런 것들은 또 오히려 어려워진다?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이게 쏠림 현상. 이게 지지율로 정리가 되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계속 강조해왔던 것처럼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로.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자, 수고하셨어요. 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목포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침몰 사고 후 1080일 만에 반잠수정에 실린 채로 마지막 항해를 이렇게 마친 거죠. 자, 오늘은 이 3년 전 사고가 바로 났던 바로 그날 사고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던 동고차도 주민 가운데 한 분 전화로 좀 연결해 보고요. 그다음에 유족협의회 목소리까지 듣겠습니다. 동고차도 동육마을의 어촌 계장 맡고 계신 소명영 계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3년 만에 그 인근 바다에서 세월호가 떠났네요. 그죠? 네, 오늘 떠났습니다. 예, 느낌이 어떠세요? 무사히 가셔 좋고, 이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어서 진짜 걱정 없이 일할 수 좋겠네요. 아, 그렇죠. 네? 동고차도에 그 유가족분들, 자원봉사분들 다들 계셨었는데 지금 다들 떠나셨나요? 예, 오늘 오전에 다 떠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젠 정말 동고차도 주민분들만 계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 3년 전 사고 난 당일날 우리 손명령 계장님도 배 몰고 세월호 옆으로 가셨죠? 아, 그랬죠.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최초에 이제 해경에서 연락 지시를 받고, 예. 처음에는 여객선인지를 잘 몰랐어요. 해경에서 요청받기를, 예. 낚싯배가 침몰하고 있다. 낚싯배요? 예, 그렇게 알고 우리가 현장을 갔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뭐 엄청난 이렇게 큰 물체가 쏘고 있더라고요. 예. 옆으로 누워서. 예. 우리가 판단할 때 낚싯배는 아닌데.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물살이 조리에 밀려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러다 가까이 이제 붙어다 보니까 예. 이제 여객선을 우리가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구조도 하셨어요? 아이고 그때 당시는 가까이 오니까 구조를 이제 하려고 이제 접근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해경이 이렇게 오고, 이제 근해 조던 면밀대리 면민 이제 면 단체에서 이렇게 배들이 움직이고, 예. 선들이 다 가까이 해서 그때 당시는 막 임의대로 누구의 저지도 없이 예. 이렇게 구조를 했어요. 예. 나는 조금 있다가 이제 해경정이나 이제 각자 이제 이렇게 연락을 받고 하고요. 헬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위험하다고 이렇게 제지를 하더라고요. 해경이 저지를 했어요? 배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예, 위험하다고 이렇게 그를 금지를 시키래요. 그래요? 예. 뭐가 위험하다고요? 그래 이제 일단 우리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이제 어선들이 거기 접근을 하면 저 배가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접근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내용으로 알고 저희 어민들 심정에서는 다가가서 빨리 그 애들을 참 그 실종이 죽어가고 이제 가라앉기 이전에 그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리창으로 다 보이니까 구조하고 싶은데. 예. 우리들 배 어선에 다 망치나 막 이 모든 기구가 있잖아요. 예. 그걸라도 두드려 부수고 깨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예.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제지라니 못 들어가게 방송으로 이렇게 순대 방송을 하면서. 그래서 위에서 막막하게 옆에서 떠 있어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옆에 떠서 지켜보실 때 유리창 속으로 학생들 모습이 다 보였습니까? 예, 보였어요. 그런데 세월호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가까이 가는 어선들도 위험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막 위험에 빨리거나 그러니까 배가 들어가는 상황 아니. 거기서 이렇게 공기 압력으로 해서 안에 공기가 밖으로 이렇게 유입되다 보니까 분수처럼 이렇게 섞기만 하대요. 예. 아니, 어민들은 다가가서 위험하면 후진을 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글쎄 말입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해경이 그 저지한 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저희도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큰 대형 사고를 벌어지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이게 대선 전국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칠 걸로 판단합니다. 근거는요? 이게 따져보면요. 작년 12월 9일에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0일에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한 20여일 동안 검찰 조사,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구속 수감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3달하고도 20여일 걸린 거예요. 예. 구속 수감을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이 전국 민심에 반영될 대로 반영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헌재 판결 이후로 생각해 보면요.
갈등이 더 심화됐냐 약화됐냐? 약화됐지 않습니까? 약화됐죠. 그렇죠. 예. 오늘 구치소 앞에서 한 50여 명이 박 전 대통령 지지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 파면 이튿날부터 규모가 줄어들었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래도 정당 지지율을 보면 아직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보다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게 근데 바른정당보다만 높지 않습니까? 다른 당보다는 오히려 처지고. 예. 자유한국당에서도 보면 이른바 애초에 그 뭐 삼성동계 이렇게 뭐 8명, 9명 지목도 했었지 않습니까? 의원들. 뭐 역할 분담도 하고 뭐 이런다고.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고 어제 삼성동 자택을 찾아간 의원들도 개인적 정리다. 인간적 도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김진태 의원 같은 분도 뭐 이제 친박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조차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약간의 선긋기. 그렇죠. 거기다가 오늘 그 홍준표 경남지사가 후보로 선출이 됐잖아요. 확정됐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선회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일까?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주류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확 떨쳐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끌어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머리가 더 아플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독자 행보로 가느냐 보수 단일화로 가느냐 그 두 방향에 교차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홍준표 후보 이제 선출이 돼가지고 뭐 보수 단일 후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당의 협상을 선언 이런 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자유한국당 당판 자강론인 것 같아요. 요새 국민의당이 좀 자강론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보니까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다 일단은 그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구속 자체, 박 전 대통령 구속 자체는 자유한국당에게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방향 전환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른정당하고 연대도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요, 오늘 이제 여론조사 2개가 나왔는데, 뭐 갤럽하고 아레나 둘 다 이제 큰 회사입니다만은 큰 흐름은 안철수 전 대표의 약진인데, 제가 좀 재밌게 본 건 다른 쪽이었어요. 뭐죠?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좀 떨어졌어요. 김진태 의원하고 이제 큰 차이도 없는데 글쎄요, 둘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김진태 의원 걸 흡수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비호감도를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제일 높고 홍준표, 김진태 순입니다. 문 전 대표가 높은 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비호감도는 어느 정도는 지지율하고 비례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지층이 많으면 반대층도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김진태 이 두 분은 지지도에 비해 가지고 비호감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보수층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으로 양분이 돼 있는데 이 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로 묶어내려면은 강력한 리더. 말하자면 지금으로선 지지율이 높은 대선 후보가 있어야 돼요. 홍준표 지사가 뭐 스트롱맨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건 내가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니라 지지를 받아야 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물론 뭐 대선이 39일 남았으니까 변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가능성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도 이런 연대 합당이 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죠. 홍준표, 유승민 둘 다 지지도가 얼마 안 되니까, 그죠? 반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에 박 전 대통령 구속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이런 분들에게는 크게 플러스 될 것도 없고 마이너스 될 것도 없는데 다만 이걸로 이제 나비 효과로 벌어지는 2차, 3차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그게 뭐죠?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4월 초까지는 2위하고 3위 격차가 어떻게 나는지 중요할 거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이제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홍준표 대체로 이런 식인데 민주당은 한 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럼 홍준표 후보가